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현동쌤의 역사 TV 영상 한번 찍어 보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뭐 기말고사 2학기 준비해서 영상 한번 찍어 보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1학년 시험입니다. 내신 시험인데 요거 보면 이제 금방 2학년 됩니다. 선생님하고 이후에 뭐 생기부 정리나 뭐 기타 일들 좀 정리하다가 금방 2학년이 될 텐데 자, 유종의 미 마지막까지도 한국사 공부 열심히 잘 챙겨보면서 또 2학기 때 다양한 선택 과목도 배울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네, 어쨌거나 자, 마무리 잘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난 그 2학기 중간고사 그 6.25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사업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뤄보게 될 뭐 2학기 기말고사 주제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 교과서 256쪽의 4.19 혁명부터 해당되겠고요. 뭐 이전에 이제 이승만 정부의 그 독재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을 겁니다. 뭐 발췌 개헌이나 뭐 4.4 5.입 개헌과 같은 그러한 모습도 다 독재의 일환이었다라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자유당 출신의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교과서에서 자료 읽었었습니다. 3인조 심지어 뭐 넓게는 뭐 9인조까지 형성을 해서 투표함에 투표를 넣을 때 그 자유당 선거인들로부터 확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미 투표함 자체를 자유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조작한 경우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대통령을 여러 번 한 상황이었고 또 자기가 죽어서까지 자유당 정권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과한 욕심들이 4.19 혁명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개 과정, 마산 지역, 오늘날 창원 지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루탄, 연기, 가스 배출하게 돼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람을 향해서 발사되다 보니까 사람 얼굴에 이게 박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고, 이후에 마산 앞 바다에서 시체가 발각되면서 마산 시민들, 나아가서 전 국민들의 분노를 꾀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특히 후반부에 따르면 네, 대학 교수단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명 우리가 시국선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현 정세에 대한 불만들을 지식인들도 표출하게 되는데 이승만 개인 입장에선 이 상황에서 내가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고 하와이로 도망가게 된 거죠. 정권을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새로운 정부는 네, 억눌렸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을 수용해야 되는 과제들을 갖고 있겠고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대통령제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독재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제도의 변화를 희망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대표, 국회 내의 다수당의 대표가 정권을 이끌게 되는 내각 책임제 혹은 의원 내각제가 출범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물러난 이후에 출범하게 된 장면 내각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요. 부정 축제자가 됐든 부정 선거 책임자들을 이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걸 표방했지만 뭐 실제적인 힘들이 없어서 잘 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일들이 처리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갑자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니까 뭔가 정치적인 상황의 공백,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박정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 출신의 사람이 이제 정계로 진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 뭐와 같은 뭐 나아가서 뭐 중앙정보부와 같은 기관들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게 했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지 얼마나 독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임기까지 한 살펴봤었는데 자, 박정희 정부와 같은 경우는
워낙 임기가 길다 보니까 초창기와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수업 시간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었고, 일단 이 화면에서는 1단계, 정권 초창기, 초기 정부들의 업적들을 이야기해 본다면, 주로 1960년대 중반, 초반입니다. 네, 한일협정이라고 해서 끊겼던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다시 연결하게 되고, 다른 의미에서 이게 한일 수교다라고도 불리고 있고, 혹은 한일 기본 협정, 한일 기본 조약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 자체가 쿠데타 이후에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한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돈,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 간에 다른 국가로부터 뭔가 국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위안부나 일본 강제 노동자에 대한 사과 이런 거 없이 국가 입장에서 차관 형태로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보여지게 되겠고, 넓은 의미에서 베트남 파병이든 한일 협정이든 같은 해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미국 측의 외교적인 압박 혹은 박정희 정부 자체가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뭔가 사이가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뭔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베트남 파병도 한국군 현대화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부 차관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래 31만에 달하는 맹호 부대를 베트남으로 파병하게 되겠고요.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뭐랄까요, 사회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라이따이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해서 1단계 마지막 부분인데, 박정희도 뭔가 박차를 가하면서 자기의 정권을 오랫동안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2단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배경 같은 경우 보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이제 냉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 연설이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국제 질서가 냉전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질서가 갑자기 풀려나가 버리니까 박정희 정부는 오히려 통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역이용해서 정권의 불안성, 정권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일될 수 있는 우리가 위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이야기할 때 또 7.4 남북 공동 성명의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뒤에서 또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박정희 정부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신체제 1972년에 만들어 놓을 건데, 그것이 대내외적인 불안, 냉전의 종식 혹은 통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독재를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네,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유신헌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다? 행정부의 권한을 혹은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키워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거의 장악할 수 있는, 국회 해산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를 추천할 수 있는, 나아가서 행정부,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위직들을 임명할 수 있는 강한 권한들을 갖고 있으면서 삼권 분립 혹은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우리 나라 역사상에서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무지막지한 독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거 국민들의 반대 투쟁이 일어나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장준하라고 하는 그 한국 광복군에 참여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족사에서 죽게 되는 일도 발생했었고요. 부마 항쟁, 부산 마산에서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인 경상도 지역에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 과정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YH 무역이든 2차 석유 폭동이든 2차 석유 파동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었죠. 네, 결과적으로 자, 이승만은 이러한 민주 시위가 커졌을 때 하야라고 하는, 도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했었지만 박정희는 계속 진압 혹은 그냥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무시의 상태의 카드 표현들을 썼었고 결과적으로 권력 다툼 속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알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면서 죽게 되면서 이 박정희가 만들었던 유신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뤄볼 거는 신군부의 등장 이후 뭐 서울의 봄과 같은 뭐 혼란기를 이야기해 볼 건데 사실 이 역사적 상황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 빠지니까 그 혼란기를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수습하고 있듯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으면서 12.6 사태로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한 대통령 유고, 대통령 공백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전두환과 같은 경우 박정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답습해서 모방해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군부의 쿠데타를 우리가 12.12 쿠데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후 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군사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서울역에서 모인 시위로 우리가 예를 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 장면을 서울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모였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신군부가 이러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명분으로 정권 잡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진 해산을 했었고요. 자, 이런 신군부의 정권을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가 일어났던 지역이 있었으니 그 지역이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 광역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군부 입장에선 이후에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광주 지역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워낙 거세게 일어나다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강경적으로 계엄군 공수부대 투입해서 진압한 이후에 정부를 출범시키게 되겠고 그게 전두환 정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전두환과 같은 경우는 자, 박정희 구체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 올라와서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신 체제의 구습 체제이다라고 볼 수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간선제로 대통령에 등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고치고 네, 선거인단에 또 마찬가지 간선제, 국회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7년 단임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와 같이 10여 년 동안 대통령을 오랫동안 장악하게 되면 이는 독재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7년 딱 한 번만 하고 빠질 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냅둬라 이런 표현들을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라도 광주광역시입니다. 네,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군부 퇴진, 계엄 철폐, 요거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뭐 광주 지역에서 작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 과정에서 계엄군의 강경 진압으로 뭔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니까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그 시위 집회의 규모들을 점차 크게 늘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다른 민주화 운동,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4.19 뒤에서 다른 6월 민주항쟁하고 느낌 자체가 다른 건 뭐냐면 시민들이 무장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계엄군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군의 조직 잘 기억을 해보고요. 자,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 같은데 과정에서 일부 자료나 뭐 지역명과 같은 힌트를 제공한 다음에 배경이나 의의를 묻게 될 겁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의의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네, 1987년 일어나게 된 6월 민주항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 같은 8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필리핀을 언급했던 것 같고요. 반미 운동의 시작의 계기가 되더라. 자, 우리 수업 중에 왜 반미 운동이 시작의 계기가 됐다라고 했죠? 네, 그렇죠.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국군의 일부를 움직이려고 할 때 미국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방에 있는 병력들을
광주 지역으로 끌고 왔다면 미국이 오케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미국이 방관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많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니까 미국 문화원, 오늘날의 미국 대사관을 강제 점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5.18 관련 기록물들, 뭐 일기, 사진, 뭡니까, 노트, 당시 기사 이런 모든 당시 기록들이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과정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그 도청 앞에 있었던 그 분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당시 실제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5.18. 네, 우리 교재에 조금 더 자세히 5.18 민주화운동 상황 일지 선생님이 읽었던 5월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책 이걸 재편집해서 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전개 과정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87년 또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독재 정부가 또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정치적 자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도, 그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국회 선거 과정에서 야당들이 주요 공약들로 직선제와 같은 이야기들을 꺼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신군부의 연장선이 등장하지 않길 바랬던 국민들의 요구가 대통령 직선제로 표현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4.19 혁명의 과정하고 좀 비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두 명의 희생자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의 키워드로 잘 보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이 사망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두환 정부는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기존의 대통령을 선출할 때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발표했었고요. 네, 국민들의 그 민주화 시 그 열기, 뭐랄까, 요구들은 더 거세지면서 당시 연세대 정문 지역 앞에서 이한열 학생이 이제 그 정문 앞을 진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열 사망 겸 국민들의 열기가 점차 계속 거세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두환 정부도 그 국민들의 요구였던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더라. 근데 전두환 정부가 전두환이 직접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아닌 차기 여당 대표인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행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는 6.29 민주화 선언이 보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운동 흐름을 보면 뭐 넓게는 네 개가 있습니다. 4.19, 5.18,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까지 이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요 구조 상에서 여러분이 뭐 각각의 자료들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뭐 배경이나 결과 위주로 1, 2, 3, 4,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나오게 될 거니까 각각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혹은 뭐 여러분이 뭐 교재나 모의고사 수능에서 한 번씩 들어본 요 자료들을 가지고 각각의 운동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수업 시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 대부분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역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뭐 약간의 정부 정책들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정리들의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뭐 노태우 정부가 뭐 여소야대의 전국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수립됐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우리 교과서 페이지 요 부분에서는 노태우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후에 그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구소련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또한 뭐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나 남북 기본 합의서나 그다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김영삼 정부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첫 번째 거의 민주화 정권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실명제, 여러분 계좌 만들 때 여러분 이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제 조금씩 실시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우리가 조선 총독부 폭파시키는 거 넓은 의미에서 구 하나회 사조직들 척결하는 것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전되었구나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했고요. 임기 말에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요. 자, 김영삼 정부의 뭐 통일 정책 이 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뒷부분에서도 언급되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김일성이 급서하게 되면서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통일 정부, 통일 정책들하고 역대 정부의 업책들을 여러분이 연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 정부의 특징 네 번째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잘 있을 겁니다. 결국 통일 정책도 시험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을 키워드로 해서 발표됐었고요. 자, 또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뭐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었고, 이는 박정희 정부 때에 뭔가 최초로 남북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독재하기 위한 쇼맨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990년대에는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순서로 전개되겠는데 이것은 다 노태우 정부 때의 통일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다가 플러스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북방 정책도 한번 연결해서 기억을 해보면 좋겠죠. 자, 또한 남북 정상회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였죠. 자, 그 다음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4선언으로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었었고 판문점 선언 그냥 줄여서 그냥 판문점 선언이라고 할게요. 최근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데는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요 세 가지가 자주 빈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돼서 한번 정리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교재에 선생님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수업 중에 대부분의 키워드들 한 번씩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때문에 뭐 그냥 정부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7.4는 언제죠? 박정희 정부 때고. 자, 그 다음 남북기본합의서 언제죠? 노태우 정부 때고요. 6.15 남북공동선언 언제죠? 김대중 정부. 마지막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현대사 요 부분 통일 정책들은 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데 19번, 20번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각각의 정부 명칭 아래 업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요 정부 때는 뭐 했지? 요 정부 때는 뭐 했지?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각각 정부의 특징들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틀의 방식만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네, 이것도 여러분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네, 한 장짜리 요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419부터 쭉 마지막 부분까지를 정리해 봤어요. 네,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까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 정책들 정리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잘 정리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두 가지의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각 정부의 뭐 통일 정책, 거기다가 좀 뭐 이렇게 곁다리로서 각 정부의 뭐 일반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뭐 일제강점기나 뭐 근대사회 뭐 출발점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간단하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참고해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한국사 1학년 때 시험이네요.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